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영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자, 전반부의 공통질문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최진 원장 뜬 인물 누굽니까? 함은경. 네. 전라북도의 군산에서 횟집을 하던 왕년 운동권 출신이 그렇죠. 일약 서울 마포에 전략공천을 받아요. 정청래 의원 지역구죠? 예, 그래서 갑자기 전국적인 격전지의 주인공으로 떠버린 거죠. 예. 그래서 사람 뜨는 게 정말 한순간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언론의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으니까 뜬 건 확실하네요. 네, 뜬 건 확실합니다. 네. 그래, 함은경 정청래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모르죠. 모르지만 지금 어느 쪽으로 제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예, 생각은 있습니다. 아무튼 정청래로서는 역대 3선 지금 했지 않습니까? 4선 도전에 가장 강적을 많았다고 봅니다. 그럴까요? 아주 힘든 싸움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운동권 대 반운동권의 대결인데 예. 이 함은경의 캐리어가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부산 미 문화원 방화 뭐라고 사건 그러냐. 투쟁 경력이 정청래가 4년 예. 감옥에 갔다 왔는데 이 친구는 6년 갔다 왔어요. 예. 그래서 서울대 물리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대척점 같은 운동권 반운동권인데 캐리어 면에서 훨씬 좀 낫죠. 네. 다만 이제 지역 기반이 적기 때문에 정청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유리하죠. 이런 부분인. 근데 어쨌든 두 사람 지역 기반이나 무슨 조직이나 이거 달리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바람에 이제 이게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최창렬 교수는 금주에 뜬 인물 누구를 꼽아오셨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네. 왜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가 뭐 당 대표니까 당연히 많은데 이번 주에 유난히 지난주부터 뭐 이른바 사천과 관련해 가지고 당 대표 발언이 굉장히 조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관점에 따라서 뭐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차원을 떠나서 말이죠. 제1야당 대표가 어쨌든 썩 그 당의 공천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제 지적에 대해서. 원설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 대표를 뭐 매일 바꾸라는 얘기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럼 툭하면 대표 바꾸라는데 그건 365일 매일 바꾸라는 얘기냐. 이거는 당 대표로서의 얘기보다는 이번에 공천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뜬 인물은 이재명 대표다. 유독 아주 좀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는 조금 이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금주의 진 인물 최진 원장 누굽니까?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 네. 이수진 의원이 둘이에요. 비례가 있고 지역구가 이분은 있고. 동작의 지역구. 지역구 예. 의원인데 탈당한 이수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탈당하는데 이분이 지난번 총선 때 자객이었잖아요. 여성 자객. 그래서 나경원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의 대항마로 판사 출신을 영입했던 그런 경우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뜬 자객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오히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객 공천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맞아요. 됐죠. 그래서 사람 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다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나경원 전 의원은 여전히 이제 동작에 다시 출마한다고 그러고 네. 지난 4년 전에는 나경원 전 의원을 떨어뜨린 사람인데 네. 민주당이 판단할 때 이번에는 나경원 전 의원을 이기려면 이수진 갖고는 안 돼. 이렇게 판단한 모양이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졌다. 물론 탈당까지 했으니까요. 예. 다음 최창렬 교수 이번 주에 진인물. 저는 좀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이 저기 강북갑에서 하위 10%에 들지는 진짜 몰랐어요. 네. 박용진 의원이 당내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얘기도 많이 해왔고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죠.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해서. 그렇더라도 완전히 박용진 의원이 무슨 그 수상 실적도 제로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아무튼 이제 10%에 들었다라는 게 충격적이었고 어쨌든 박용진 의원은 꽤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감산을 받게 되니까 경선을 그렇죠. 하더라도. 예. 그래서 진 인물이 아니냐. 뭐 졌다는 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도 이번 주에 한해서는 알겠습니다. 되게 힘든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 한 3분의 2선 넘어가는 것 같고 민주당은 한 절반 선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지금까지의 공천 과정을 두 분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진 원장. 저는 뭐 학점이나 뭐 점수를 준다면 저는 여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후하게 주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점수로 한다면 한 80점 정도. 잘하는 거는 뭐 특별한 잡음 없이 맞춤형 공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당사 한동훈 본인 불출마하고 김기용을 불출마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게 여당이 검찰 출신들 윤심 후보들 낙하산으로 막 쏟아질 줄 알았잖아요. 예. 근데 의외로 그런 부분 최소화 그쳤다라는 점에서 점수가 높고 다만 현역들이 유지하고 이런 부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 80점 정도 되고 야당 같은 경우는 좀 잘 점수를 높여줄 소지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한 60점 정도 두는데 잘하는 거는 야 친문계 비명계 그 강력하게 제압하고 당을 장악해 나가는 그런 이재명의 어떤 당 장악력 강한 리더십 이런 부분에 점수를 높여주고 예.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점수를 짜게 줄 수밖에 없는 게 잡음이 너무 많고 무원칙하고 친명 강경파를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그런 상당히 이 공천의 절차적인 하자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점수를 좀 짜게 주고 있습니다. 최창일 교수는. 저도 여당 점수를 그렇게 후하게 주고 싶지는 않아요. 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좋은 점수겠는데 상대적으로 좋으나 80까지는 안 된다. 80까지는 안 된 한 75 정도. 비슷비슷하네요. 거기에요. 근데 여당이 지금 상대적으로 이 야당에 비해서 잡음이 덜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보면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되게 정체를 보여왔잖아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뭐 이른바 박스권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그렇다면 그 대통령을 보좌했던 용산 출신들은 좀 배제되는 게 맞아요. 현역 컷오프가 별로 없다라는 측면 떠나서 그건 뭐 앞으로 두고 봐야지 할 일이고. 예. 근데 의외로 저기 대통령 비서관 출신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천에서. 그래서 뭐 야당에 비해서는 공천 잡음이 노골화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80점을 주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예. 75점 정도를 주고 싶고. 민주당은 이건 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워낙 뭐 언론이 설령 편향적이라 하더라도 언론 전반이 편향적이라고 민주당 관점에서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언론의 얘기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죠 전혀. 아까 제가 뜨님으로 이재명 대표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은 전 잘해서 한 65점. 최대한 그래도 좀 균형을 맞추겠다는 생각에서 예. 65점. 예. 상대평가에서 65, 75 정도로 아직은 좀 국민의힘이 조금 우위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여건상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권력이 팽팽히 살아있다는 점 한편 그렇죠. 또 하나는 뭐 공천을 못 받게 되면 대신 줄 자리가 많아요. 유인책이 많죠. 공공기관장 자리도 많고 뭐 장차관 영입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좀 참는 분위기가 있다면 또 반대로 지금 민주당은 우선 현역 의원 수에서 국민의힘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갈이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마땅히 보상으로 줄 만한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잡으면 더 거슬릴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그 객관적인 여건이 있긴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 관리하는 능력 면에서는 아무리 뭐 여당 쪽이 조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해도 좀 매끄럽게 관리를 해내는 양상이라면 야당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티격태격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여론조사 같은 경우 처음에는 당에서 부인하다가 당에서 한 거 맞다는 식으로 또 인정하는 그런 또 좀 관리 면에서 우선 매끄럽지 못하니까 자본도 더 커지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야당이 일단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워낙 지금 의석이 많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저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당은 수도권에 의석이 거의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역 의원 물갈이 이런 걸 가지고 크게 이제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부딪힐 만한 데가 없는 거죠. 그런 걸 기저에 깔긴 까는데 우리 지금 정관영 앵커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너무 과도하게 친명 위주로 가는 그런 색채는 좀 보이거든요. 네. 그걸 부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지금 40여일 남았잖아요. 40여일 남았으면 많이 전 변곡점이 생기리라고 봐요. 선거 판도가 아직은 그래서 이르다. 이게 어떤 뭐 완전히 이게 승패가 국민의힘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전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확실하게 나름대로 이번에 공천의 원칙을 정한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어차피 이런 분란이 있어도 이건 지나간다. 시간이 지나면 찻잔 속에 태풍이 불과하고 결국 선거가 본격화되면 와우라고 해서 결국은 윤석열이냐 아니냐. 윤석열 심판론 혹은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총선보다 이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의석이 이런 분규 때문에 분란 때문에 두세 개 혹은 심지어는
꽤 상실하다 하더라도 자기 친위 부대를 확실하게 굳히는 것이 오히려 낫다. 양보다는 질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이미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간 무리수 감사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네. 또 한편에서는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된 이후에 새로 당원으로 입당한 강성 지지층들도 상당히 많고 또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정치를 쭉 같이 해오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도 총선에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뭐 이미 수도권에는 현역 의원들로 꽉 차 있는데 내가 봐도 당원들 투표에서 좀 더 많이 얻으려면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 나가 가는 게 더 유리하겠다. 그런 판단을 당연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넌 어디 가서 누구랑 붙어. 너는 누구랑 붙어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요? 양상이. 그러니까 이게 현실 정치니까 그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게 일반 보편적 관점에서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바로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상식에 기반해 볼 때.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현실 정치의 권력 공간의 그 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도하거나 일반적 상식에 비춰서 과하게 나간다. 아까 우리 최진 원장님 말씀처럼 만약 그런 걸 생각하고 이 시스템 공천을 하되 그걸 포장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공정해야 얼마나 공정하겠어요. 사실 이게 정성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당 기여도 뭐 당무감사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여론, 국민 일반이 볼 때 누굴 지지하든가를 떠나서 이게 다 공천이 문제가 있네라는 인식이 정책 인식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 당은 선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설령 자기 친위 부대로 간다 하더라도 친위 부대 치면 뭐 합니까? 수도권에서 살아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좀 덜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나 어떻게 보면 전상일 교수님도 오랫동안 정치를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켜본 게 13대 총선 때부터 지금부터 쭉 보면은 사실 이런 형태의 분규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매번 총선 때 있죠. 빠짐없이 있었는데 다만 중요한 건 아까처럼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마지노는 지켜야 되는 거고 좀 적절하게 그 공정성의 포장은 좀 띌 필요가 있는데 어떤 지역들 같은 경우는 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들이 꽤 민주당에서는 나온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는 제가 볼 때 거죠.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충격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자기 세력을 가져가면 자기를 방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리하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당대표 뭐 365일 바꾸려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 체포동의안 가결되지 얼마 안 지난 지금 의원들 뭐 10% 20% 하위 평가 나오는 그 평가가 최근에 전 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뭐 작년 11월 12월에 했다고 그래요. 예. 아니 그렇게 작년 11월 12월에 평가해서 몇 달을 묵혀뒀다가 이제 공개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렇게 보통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왜 그러죠? 근데 저게 중요한 게 이 총선 전에 지금 그 과거에 이제 당시 보니 그 뭡니까 그 불출마 체포 동의안 냈던 의원들에 대한 보복 차원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단순히 예 총선 이후를 보는 거죠. 이재명 입장은 벌써 이 총선 끝나고 나면 언젠가는 다시 당권 새로운 대표 뽑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대권 나가야 되고 그 와중에 검찰 조사하는 거고 엄청 3중고 4중고에 직면한단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을 공천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무리수를 감수라도 자기 사람을 확실하게 친위체를 굳혀야 된다는 그런 절박성이 저는 이번 공천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래서 과반 의석에 못 미치면 지면은요? 그러면요 제가 좀 상상해요. 예. 만약 과반수가 넘쳐서 그 훨씬 넘었는데 그 안에 비주류가 공격하는 의원들이 절반 혹은 3분의 1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확실하게 생긴 사람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요? 그 생각이 옳은 거예요? 아니 옳지 않죠.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게 기각이 됐을 때 충격을 크게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설령 선거에서 지더라도 윤석수가 국민의힘에 밀리더라도 내 세력을 가져라는 생각이 충분히 가능해요. 합리적인 추론인데 문제는 제1야당 대표가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현실과 이상의 어느 접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상만 주장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근데 과하게 너무 현실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한 합리적 추론 저는 절대 동의 안 합니다. 합리적 추론 가지고 정치했던 사람은 팡팡 나가 떨어집니다. 아주 비합리적이고 감성적인
전략. 아니, 그럼 가야 이재명 대표 합리적 추론한다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예. 최진 원장의 그 생각도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현실은 전혀 비합리적으로 간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현실은. 그런데 현실 정치는 다로 비합리적 감정도 굴러가는데 여기 마이크 앞에서 방송국에서는 합리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좀 한계도 느껴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합리적인 방향을 저나 추상률 교수님은 열심히 얘기를 하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라는 당위성은 맹렬하게 얘기하지만 지금 가는 거는 너무 동떨어지게 가기 때문에 점수도 짜게 드리고 아까처럼 제가 무리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냥 과반수 적더라도 이러면 내 편 있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이런 공천은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나으냐고요. 이재명 대표한테. 아니 본인이 하면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면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솔직히? 그래요? 순전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나을 수가 없는 게 보세요. 아니 막말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왔다고 치면 완전 내 세력으로 똘똘 뭉친 148명이 있어도 이거는 부결시킬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천은 분란이 많이 일어나서 의석이 줄어들 경우에 그 의석이 몇 석이나 줄어들 거라고 보냔 말이죠. 그 의석이 생각보다는 많이 왕창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과거의 공천은 분규를 보면 난리 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니 180석이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 과반이 안 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목표로 세운 게 151석이라고요 지금. 낮게 잡은 거잖아요. 근데 150석이 안 되면 지금의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150석이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요새 뭐 120석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전략은 순전히 자신의 입장에서 봐도 전략적이지도 않고 유효하지도 않죠. 합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 사고가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 지난번 정선 안 봤습니까? 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친명 친박계들 비박 반박 엄청나게 공천 분규가 있었지만 그 공천 분규가 전체적으로 총선의 대세를 형성하지는 않았어요. 본선에 들어가면 또 다른 이슈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규는 상당히 감점 요인이지만 민주당에게 이게 결국은 대세에 크게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않는다. 과반수를 못 넘겨버린다든지 뭐 훨씬 100석 가까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대세에 큰 대형 초대형 변수는 아니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생각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생각할 것인데 그게 맞느냐 이 말이죠. 저도 이 부분이 대세를 형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공천 분규가 대세 판가름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요. 또 다른 운동권의 정산론이라는 게 있는 거고 정권 심판론도 있는 거고 정권 심판론도 있는 거고 다른 대형 초대형 이슈들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거죠. 본선에 가면. 알 수 없죠. 아직은 이제 40여일 남았기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 잊어버립니다. 금방. 1시 34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정현정 씨. 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도로 위의 정체량은 늘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옥산 부근에서 목천 부근까지 막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갑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신갈분기점 5차로입니다. 버스 고장난 채 서 있고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조양 부근에서 남춘천 부근까지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송악에서 서해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 부근에서 천천히 갑니다. 서울시내 상황은 올림픽대로입니다. 잠실 쪽인데요.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정체인 가운데 4차로에 추돌 사고로 막혀 있어서 더욱더 혼잡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천호대교에서 구리시계 사이 3차로는 작업으로 막혀 있으니까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은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후반부의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최진 원장. 저는 또 이수진 의원인데 네. 이 말이 너무 임팩트가 있어서 다시 소개합니다. 너네 대표가 나 패대기 쳤는데 너네 눈에는 대표한테 당한 사람들을 전혀 안 보이냐 라는 말이 단순히 민주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던지는 문제 같아서 상당히 좀 와닿습니다. 자신에 대한 그 악성 댓글에 대한 반응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 패대기 쳤는데 너네 눈에는 당한 사람들은 전혀 안 보이냐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 대표만 불쌍하냐. 네. 자, 최창렬 교수는 저는 그 이재명 대표입니다. 역시 이재명 대표가 툭하면 대표가 만들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뭐 365일 대표 바꿔야 되냐? 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주 세게 나가는 거죠. 세게 나가는 건데 되게 우리가 막 싸울 때 논리 이런 거 없이 막 싸울 때 이런 얘기 막 나오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아주 그냥 밀어붙이기로 작정한 거란 말이 들어서 그렇죠. 이건 정치 언어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논리적이고 그런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주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저는 여러 뭐 숱한 네. 단어들이 저 언어가 있지만 이게 네. 여전히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뭐 하위 10% 20% 통보받은 의원들의 0점이다. 반발 나오니까 또 동료 평가에서 0점 받은 사람도 그것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말씀하려고 네. 하나만 얘기한 겁니다. 제가. 네. 두 개 얘기하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0점 받은 사람도 있답니다라고 하면서 뭐 누군지 대충 아실 겁니다까지 붙이고 네. 웃었다는 점에서 또 글쎄요. 웃었다라는 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올 총선 최악의 장면이라고까지 지금 꼽았단 글쎄요. 말이에요. 네. 그죠? 예. 이 0점이 이제 그 우리말인 우리가 빵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빵점 맞은 건 아니고 어느 한 항목에서 빵점을 맞았는데. 동료 평가. 예, 그래서 동료 단연 평가하고 평가. 그리고 네. 또 김영주 의원 같은 공직 윤리 평가에서 또 빵점 맞았더라고요. 이게 되게 그 좀 망신스러워요. 치욕스럽고. 다른 점수가 높아도 어느 한 항목에서 빵점 맞으면은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망신주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해 웃었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깨소금을 느꼈잖아. 그동안에 정말 나를 괴롭혔던 너희들 내가 힘들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말이죠. 내가 힘들고 고난에 쌓이고 막바지 궁지에 몰렸을 때 나를 밀어붙였던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저는 이런 또 인간적인 상당히 일종의 무슨 보복 심리 이런 부분도 저는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 대표도. 근데 여러분이 당 대표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당 대표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척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저는 당 네, 대표 사람이죠. 저는 당 대표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당 대표가 안 돼서 걱정이죠. 걱정이 아니라 예. 그럴 일은 없으니까 제가. 예. 네. 아무튼 이제 최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완전히 밀어붙이기도 작심하지 않으면 뭐 안 나올 발언들까지 나왔다. 나왔으니까. 예.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아까 우리 전반부 논의에서 최진 원장이 계속 강조한 것처럼 그래 나는 과반이 혹시 못 돼선 치더라도 이들 길로 가겠어라고 확고한 마음을 굳힌 거 아니면 안 나온 거죠. 안 나온 거죠. 안 그렇습니다. 나올 말들이죠. 예. 그리고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다들 정말 괜찮은 국민들이 신망을 주고 믿을 수 있는 좋은 국회의원들이냐. 이 부분은 더 중요한 문제죠. 저 사람은 평소에 문제가 많은데 뭐 당신들 또 떨어지니까 다 또 할 말하고 다 반발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고. 그러나 괜찮은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깝게 탈락한 예. 의원들은 그 무리에 섞여서 흘러가 버리는 거죠. 매번 지금까지 7, 8차례 좋습니다. 총선 알겠습니다. 과정을 보면요. 예. 그래도 아무튼 이재명 대표도 아무리 뭐 인간적 면모도 있고 본인이 그래 내 세력으로 확실히 장을 장악하겠어라는 전략을 세웠다 손 치더라도 공천 파동이 끝나고 나면 본선 과정에서 자기 나름의 뭔가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되겠죠. 어떤 카드를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기 계속 나왔던 얘기는 그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 공천 국면 시작하기 전에 사법 리스크가 계속 얘기 나올 때 과연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대로 안고 과연 선거를 칠 수 있을까? 지난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자신의 세력을 포진시켜 놓고 그리고 대표직을 전격적으로 그만두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엊그제 얘기한 그 365일 내내 대표 바꿔야 되냐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출구 없어요. 대한민국 선거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역대 경험치로 미뤄올 때 가장 결정적 영향을 행사하는 게 공천이에요. 국민의 인식속에 공천을 어떻게 했는가가 유난히 우리나라에 강합니다. 그게.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어긋나는 것도 있고 다 뭐 비명도 많이 진술돼서 비명이 전혀 없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유권자들 중도층 유권자 일반의 인식 속에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좀 너무 자기 세력을 하고 있다. 그 인식이 확산된 순간 그게 안 바뀝니다. 그게 지금 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40일 동안 그건 잘 안 바뀔 거예요. 40일밖에 안 남고. 아까 최진 원장은 금방 잊혀진다 그랬는데. 전 그냥 안 잊혀질 것 잊혀진다는데요.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 선거가 항상 공천에서 우리 흔히 많이 예를 들면 2016년도 뭐 옥새 파동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공천에서 과도하게 문제가 있다. 상대 평가니까 역시 양당이 다 있어요. 공천에 문제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과도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캐스팅 보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결국 이선 호텔일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예. 그럼 저는 약간 또 국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신들 측근들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측근을 불출마시키든지 뭔가 있어야 됩니다. 일부라도. 일부라도. 그러면 약간 국면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럼 또 이제 국민의힘도 잘못된 게 나오고 또 뭐 쌍특검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바꿀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카드 쓸 것이냐. 제가 볼 때 지금의 상황으로부터 잘 안 쓸 것 같다니. 제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네. 수없이 총선을 지켜봤고 직접 뛰어보니 지역구민 놀자들은 공천 분기에 관심 없습니다. 현재 지역구. 완전 낙하산은 말도 안 되는 인간 꽂았다 하더라도 그게 관심 없습니다. 이게 누가 되느냐 저쪽이냐 우편이냐 극단 양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냉철한 현실인 거고. 결국은 정치 판세에 따른다. 예, 판세에 따라.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미약하지만 이재명의 불출마론이 저는 한 10% 정도는 살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정권 탈퇴의 이 부분 카드와 연장선상에서 예. 개항을 불출마론이 적지만 아직까지도 한 20% 미만 정도는 그 카드가 저는 살아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대표 혼자서 불출마하겠다는 선언이 그만큼 국면을 전환할 파괴력이 있을까요? 저는 별로 파괴력이 없을 것 아니 같은데. 가장 중요한 파괴력은 전국을 돌아다니는 지원 줄세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묶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게 저는 크다고 보는 건데요. 근데 불출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지금 불출마 선언하면 다른 대표 불출마 선언하고 다른 게 자신의 방어로 포기하는 왜냐하면 의원 이래야지 부채부특권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다른 정치인보다 이재명 대표가 나 개항을 출마 안 하겠어 하면 그건 좀 파괴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거에 다뤄다보면 어차피 이쪽은 여당은 한동훈 마케팅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마케팅합니다. 모든 브랜카드 명함을 다 하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한번 지역에 가는 것과 안 가는 건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 가나 세 번 가나 또 다르거든요. 이게 묶이거든요. 원희룡과 붙으면.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창일 교수 방금 불체포특권 의원직 얘기하셨는데 그건 이제 구속영장 청구의 경우잖아요. 그렇죠. 지금 웬만한 사건은 다 수사 끝나서 재판에 가 있기 때문에 새삼 구속영장이 또 청구될 일은 없을 별로 거예요. 없죠. 어차피 뭐 기소해서 그냥 재판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다 이미 재판 받고 있으니까요. 기소됐기 때문에. 그래 불출마 카드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네, 적지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분석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두 분 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평가들을 했습니다만 잡음이 없다는 것뿐이지 감동까지 준다까지는 두 분 다 지금 아직 평가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뭐 또 일각에서 나오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친윤계와의 갈등으로 뭔가 이게 윤 대통령의 아바타 노릇을 거부하는 식의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처음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아직은 저는 그런 느낌을 잘 못 받고 거기까지는 있어요.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얼마 전에 충돌했다가 다시 명품백 봉합됐잖아요. 얘기권. 근데 뭐 그 이슈 나올 때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전부 화살을 이쪽 민주당에 돌리고 있거든요. 운동권 청산론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 저는 아직은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뭐 이른바 과거에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 수그러들었는데 수익적 당정과의 변화, 수익적 당정관계를 바꾸고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 속에 아직 녹아들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지금 좀 상대적으로 백석도 못 얻을 거야라는 국면을 탈피했지만 여전히 전 그
뭐라 그럴까 약점은 남아 있다. 예. 그렇게 잘 윤 대통령은 각 못 세울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제 그 지금 판단은 공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그래도 그 정도 선에서 할 수 있겠죠. 그 정도 선에서 그거 갖고 지난번에 미약하다. 미약한 거죠. 아주 미약한 거예요. 최진 원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천 과정에서는 정말 대통령과 당 대표가 미묘하게 갈등할 수 있는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원래 예. 항상 예. 소립시 그리고 그게 다 출입 기자들이 포착이 돼서 언론에 나와는 마련인데 지금 이 정도로 미미하다는 거는 상당히 콜라보가 잘 작동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예. 네. 김연아 전 의원 건 또 장제원 의원 지역구 건 요 정도 갖고서는 뭐 아직은 조금 별거 아니다. 예, 예. 그래도 어쨌든 문제는 이게 윤심과 한심 뭐 한심이라고 하잖아요. 또 한동훈 예. 위원장 마음 한심이라고 하던데 윤심과 한심의 이게 대결 구도가 아니라고 또 언론이 쓰잖아요. 이렇게 쓴다고요. 쓴단 말이에요. 이 국면이 지나가면 분명히 이슈가 나올 때 분명히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될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쌍특검 문제도 그렇고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민주당이 계속 이슈 제기할 텐데 그때 어떤 입장을 제기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아마. 네, 근데 네. 그때 그렇게 완전히 그 객관적으로 제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냥 김연아 전 의원은 제가 봐도 공천할 때 좀 이상했어요. 아니 왜 이런 의원을 공천하지? 국힘이 이랬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 정도로는 아직은 판단이 좀 이르지 않느냐. 근데 갈등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현역들 대부분 그냥 가는 경선으로 거기 가고 때문에 있고. 뭐 특별하게 한두 명, 뭐 한문격이라 이렇게 맞춤형 정도 하는 거 외에는 갈등을 소지가 없고 또 하나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쌍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의원들의 현역 의원들 입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모두가 공감하는 예. 부분이고 특히 두 사람이 공감하기 때문에 애당초의 갈등의 여지가 적다. 그게 비록 감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요란하게 조용하게 간다는 큰 득점 효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예. 이제 공천 구문이 끝날 거 아니겠어요? 예. 2말 3초에 끝날 거라고요. 예. 그럼 이제 민주당이 제기할 게 많아요 지금. 지금 굉장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게 저기 최상병 고 최수근 상병 그 항명수사 의혹 그 박정원 수사단장 네. 그 건도 있고 또 이태원 참사 관련도 있고 다 이 지금은 공천에 가려졌지만 이거 다 꺼낼 거라고요 민주당이. 그렇죠. 거기 이건 다 윤 정부의 책임에 다 관련돼 있는 거라고요. 책임지지 않았잖아요 이태원 참사하고 특별법 문제도 그렇고. 예. 그렇게 되면 그때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냐가 갈등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때는 한동훈 입장이나 의견이나 전혀 안 중요치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냥 의석이 말해줄 뿐입니다. 총선 결과 여야의 의석 구도가 판단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나머지는 어차피 윤 대통령이 갈 대로 가는 거고. 그쵸. 네. 지금 최 교수 말씀은 예. 공천이 끝나고 4월 10일 총선 전까지 그렇죠. 민주당에서 각종 정치 쟁점을 이제 끄집어내는데 그 정치 쟁점은 대부분 윤 대통령의 부터 뭐 실정이라고 뭐 야권 지지자들이 지적하는 대목들 예. 뭐 방금 얘기했지만 그 해병대 뭐 박대령 건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한테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이 잘못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해병대 건은 다시 좀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답할 것이냐. 예, 그걸 좀 마찬가지고. 봐야 된다 이럽니다. 예. 그거 그냥 저는 확실하게 두루뭉실 작전으로 간다고 보는 겁니다. 두루뭉실. 두루뭉실 네. 작전. 왜냐하면 다른 이슈들 큰 흐름들 막 쏟아지기 때문에 묻혀가는 거고 특유의 화법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화법. 예, 뭐 그 야권 공격하는 화법이죠. 그냥 반박하면서 두루뭉실하게 반박하게 가는 이 방법으로 가면은 그냥 묻힌 거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저 공천 국면 지나간 후의 정치 상황에서 다시 또 논의를 해보고요. 제3지대 쪽은 11일 만에 결별했고 개혁신당에는 다시 또 김정인 위원장이 다시 또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개혁신당이 이제 갈라지는 순간 9일날 그때 설 연휴 때 전격 통합해서 상당한 기대를 줬는데 열흘 만에 이제 갈라섰단 말이에요. 저는 크게 기대 걸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통합된 세력을 대단히 선호해요. 예. 그 분열된 세력에 대해서는 저 심판하는 그런 경향성이 대단히 강해요. 해방 이후의 정치 통틀어서 민주화 이전이라도. 게다가 열하루 만에 갈라섰다? 그래서 좀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 그렇죠. 않겠어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미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떠나지 않았느냐. 단지 이제 아주 중도층 유권자들 정말 양당 싫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그런 분들은 좀 찍을 수 있어요. 어제 제가 동네에서 무슨 찌개를 한 그릇 먹으러 갔는데 그 집 주인이 여주인이 그런 얘기 하죠. 전 무조건 개혁신당 찍겠다고. 왜 이렇게 갈라섰는데 찍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양당보다 낫잖아요. 이런 유권자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있죠. 근데 그러나 통합됐을 땐 그 힘이 굉장히 배가 됐을 텐데 이게 갈라서면서 상당히 그
현재 동력은 떨어졌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일단 뭐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의 능력을 하면 다시 한번 발휘해 볼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춰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어느 때보다 중도층 영역이 높고 다당제 국면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전공이 다당제거든요. 유럽. 독일에서 공격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다당제론에 대해서 해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활동을 하고 전략을 먹힐 가능성이 높으나 지금까지는 그 중도층의 관심을 끌 만한 아직까지 하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오늘 언론에 나왔는데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숫자는 얘기하지 마시고. 숫자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추세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추세로. 그러니까 지지도가 떨어졌죠. 삼지대. 그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이낙연 이준석 신당을 했는데 그 합당 전과 합당 후에 이 차이가 포인트가 거의 없는 거죠. 합당 전이나 후는 아주 낮아요. 별 차이가 없이 네, 낮아요. 별 차이 없습니다. 아주 미세합니다. 그냥 둘 다 낮아요. 네, 둘 다 낮습니다. 둘 다 아주 낮습니다. 예. 그 얘기는 그렇죠. 중도층이 별로 전혀 지금 눈길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이후 김종인 위원장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전략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맡은 게 당대표가 아니라 공관위원장이에요. 예. 역대 과거에 다른 정당의 비대위원장이나 뭐를 맡으면서는 현역 실세들을 막 쳐내는 모습으로 변화를 주었는데 예. 여기는 지금 새로 모인 사람들이 실세 쳐낼 사람이 없어요. 공관위원장이 누굴 쳐냅니까? 맞는 말씀. 그 김정일 위원장도 뾰족한 수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여기서 김종인 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마지막 그 실력을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조차도 방금 말씀한 대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할 여지가 없는데 뭔가를 보여준다면 김종인은 다시 84세인데 부활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야말로 수 있겠죠. 그 이제 2012년도에 비대위원으로 들어와서 박근혜 비대위에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서 경제민주화라는 뭐 파격적인 진보 이슈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책 이슈. 네, 정책 이슈 꺼냈는데 지금 뭐 그때 2016년도에는 비대위장 가가지고 이해찬 정치인을 쳐내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네. 맞는 말씀인데 이게 이른바 말하는 크로스 커팅 이슈, 이 정치판을 가로지르는 이슈를 하나 꺼낸다면 경제민주화에 버금가는 말이죠. 뭐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저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있어서 그걸 끄집어낸다면 우리 한국 사회 문제가 많으니까 그걸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로 김종인 위원장의 특유의 그 총명함을 꺼내서 이 정치판을 그걸 완전히 국면을 바꾼다.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그게 별로 지금 없어요. 우리 세 사람 머릿속에서 안 나오는 게 어디 없어요. 나옵니까? 그래서 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개혁신당 얘기는 했지만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더 또 답답해요. 더 암담하죠 사실. 그렇죠? 네, 진짜 아주 진퇴양난 상태고 그리고 본인이 데려갔던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 탈당파들이 다 남아 저쪽 개혁신당이 잔류해버리지 않습니까? 조홍천, 이원욱 둘이 참 잔류했죠. 예, 그래서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낙연, 김종민은 두 사람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두 간판으로는 치르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여론조사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이제 새로운 미래 여론조사 결과도 매우 낮습니다. 오늘 나온 게 정말로 낮습니다. 안타깝게도. 매우가 아니라 매우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 강조했는데 예. 아주 이제는 내가 이낙연 대표가 끝났다.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이제는 정치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건 무슨 승부수입니까? 그러니까 공약을 완전히 파격적으로 내서 공천도 파격적으로 내고 모든 거 내려놓고 하는 건데 저도 이제 말은 좀 쉽습니다만은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줄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 마지막에 그게 지금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세 사람의 논의에서는 한동훈 위원장도 이재명 대표도 개혁신당 김종인 위원장도 이낙연 전 대표도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만 했는데 네. 뭔지는 아직 잘 뭔지 우리 머릿속에 잘 안 안 떠오르는 나옵니다. 걸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네. 네,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캐롤 키즈의 When I Dream 함께 듣고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